여러분, 채용 트렌드 2026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올해 책을 읽는다라면 연말 연시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 두 권 하면 트렌드 코리아 책하고 또 윤영돈 코치님 책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숫자로 채팅창에다가 이번에 윤 코치님이 쓴 책이 몇 번째 책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드립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작성하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책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아닙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럭키 세븐입니다. 저는 이번 책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자성어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이죠. 적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방울 하나조차도 꾸준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조차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코치님이 이런 끈기와 노력을 통해서 진짜 7년 동안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해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배움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영돈 코치님 모실 텐데요. 여러분 마이크 잠깐만 켜시고 저는 처음에 항상 뜨거운 박수 이렇게 모시니까요. 카메라 못 켜시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오디오만 켜시고 박수 소리만 뜨겁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영돈 박사님, 뭐 할 필요 없이, 우리 지금 커리어 분야에서 대가로 활동하고 계신 윤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채용 트렌드 2020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이제 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강의도 해야지, 코칭도 해야지, 글도 써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정철상 교수님 이하 우리 하영목 박사님, 특히 여러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2026년 채용 트렌드 키워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팀핏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에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고 그리고 팀에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팀핏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팀핏의 시대가 오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일곱 번째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일곱 번째가 맞고요. 그리고 올해 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리멤버라는 그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여러 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어서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이 책을 쓰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을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보세요. 사진을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요 키워드를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
챗GPT나 제미나이나 크로드 뭐 그런 거를 하나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에도 챗GPT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챗GPT를 이제 키신 다음 거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에다가 사진 찍었던 거를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사진 요 키워드 나오는 사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키워드 이 키워드들을 중에 이 키워드를 분석해서 이 키워드를 분석해서 세 가지 맥락을 알려줘라고 꼭 적어보세요. 세 가지 맥락을 알려줘. 알려줘. 그리고 클릭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사진 속에서 여기 키워드 7년간 변화했던 키워드들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각자 얼마큼 써왔느냐에 따라서 DB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뭐로 나왔냐면 첫째, 채용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제도 중심에서 인간 팀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로 챗GPT가 정리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기술과 인간의 협업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기술과 사람이라는 게 좀 따로따로 간다면 지금은 협업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과 생의 가치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어떻게 다른지 그게 사용하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훨씬 더 서로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올려놔 볼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각자 쓰신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서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나중에 저도 요번에는 처음으로 여섯 번째까지는 챗GPT를 사용해 잘 안 했고요. 이번에 챗GPT를 좀 더 많이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클로드도 사용해 보고 또 제미나이나 또 여러분들 잘 아는 퍼블리시티라고 있잖아요. 퍼블리시티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작업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AI를 잘 활용하는가도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그냥 그 사람의 실력만 있으면 됐는데 AI를 활용하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성과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옛날 패러다임으로 갖고 계셨으면 지금은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 방식으로 내가 강의하고 옛날 방식으로 내가 뭐 글을 쓰고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남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처음 만들어 본 게 요런 그 트렌드 휠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렌드 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트렌드 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를 10가지를 뽑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뽑았고요. 이거 기준이 뭐냐면 요 팀핏의 시대는 뭐하고 관련성이 높으냐면 스킬 기반 채용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팀핏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왔냐면 우리가 컬처핏이라고 들어보셨죠? 컬처핏. 컬처핏에서 팀핏으로 간다는 것은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해지고요. 이게 포커싱이 돼서 좁혀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면 이제는 팀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하게 티칭도 요즘에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말도 생겼듯이 마이크로하게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역량 중심 채용이라고 했고 역량 중심으로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스킬 기반 채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역량으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킬을 보고 스킬로 교육시키고 스킬로 우리가 뽑는다라는 게 최근 경향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휴넷이나 뭐 다른 교육기관에 가보면 이런 캠퍼스나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죠. 패스트 캠퍼스나 뭐 이런 데도 가보면 대부분 스킬 기반 교육으로 가고 스킬 기반 채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홍전민 교수라고 해서 휴넷의 연구소장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중에 스킬 퍼스트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그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AI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 그까지 AI를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AI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경향은 뭐냐면 오히려 이 AI를 너무 맹신하고 AI를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본인의 생각은 없고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셨던 방식도 되게 고수하시면서 거기에 AI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너무 이제 AI 쪽으로만 가다 보면 자기 생각은 없고 또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창의적이지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AI로 문장을 써보면 비슷비슷한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자기의 고유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면접 피드백이라는 게 새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공공기관에 요즘에 면접을 하면 면접 본 거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코칭할 수 있도록 코칭의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면접 비용은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접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비용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봤더니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붙거나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공감 채용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하던 것들이 최근에 면접 이 피드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인재가 풀스택 인재라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한 가지만 해도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도를 이 다각도로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풀스택이라는 인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재 밀도 전략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참여도도 좋고 그리고 성과를 낼 사람이 중요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도 인재 밀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아요. 밀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은 사람을 알아도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1년에 가끔씩 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밀도가 높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느슨한 연대라고도 하죠. 느슨한 연대도 되게 중요하겠죠. 인재 밀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슨한 연대라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요번에 좀 제가 야심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커리어 오너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커리어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더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고 자기 일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커리어 오너십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 중에 커리어 오너십이라는 게 트렌드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컬처 애드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컬처 핏으로만 너무 사람들을 뽑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만 뽑게 되면 나중에 같이 일할 때 오히려 그게 너무 이제 긍정적인 사람만 있고 조금 이렇게 누가 이제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들을 우리가 컬처 애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컬처 핏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좀 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컬처 애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마치 뭐에 비하면 좀 이해가 쉬우시냐면 여러분들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매기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기를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던 물고기들도 뭐 엄청 막 살아게 되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뭔가 그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 투하됐을 때 이 팀핏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컬처 애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스킬이라고 해서 자기 영역만이 아니라 인접 영역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는 영역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려면 내가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죠.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크로스 스킬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 스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이 채용 트렌드 중에 맨 마지막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제가 꼭 밑에 이제 마지막 시니어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엔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크래프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잡 크래프팅을 해야 된다. 자기 직업을 새롭게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만 하다 보면 그 일이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트렌드 휠을 간단히 이야기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 키워드 뽑는 게, 선생님 혼자 자기적으로 뽑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커리어 코치 협회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그리고 제가 또 운영하는 채진담이라는, 단톡이 있어요. 거기는 채용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채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채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임을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담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 실제 채용 담당자들이 많고 그분들의 의견도 뽑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10가지 좀 이야기 드렸고, 요게 어떤 식으로 뽑혔는지를 요번에는 그림으로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뽑혔냐면 그냥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기준을 두게 됩니다. 첫째는 적절한가, 적절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효성이라고 해서 따끈따끈하냐. 이게 너무 옛날 거면 조금 이 배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참신성이라고 해서 남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거면 조금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창의성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수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이걸 실용성이라고 봐서 실용성이 높은 부분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을 때도 여러 키워드 중에 바꿨다가 넣었다가 바꿨다가 먹었다가 여러 번 작업을 해요. 이게 사실은 금방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업할 때까지 고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팀핏만 기억하시면 돼요. 팀핏. 팀핏만 기억하시면 전체가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팀핏이 어떤 부분으로 오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패스트 분석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PEST 분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정말 요번에 많은 돈이 풀릴 겁니다. 이재명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고용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지금 이제 나오더군요. 보고서도 나오고 많은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팔로잉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존에 다른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보면 그 연도에는 사실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연도에는 사실은 돈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음 연도에는 상당히 이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심도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에 고용 정책이 있고 일자리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죠. 우리 하이브리드 채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구조,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팔로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교육받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패스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2025년 산업 트렌드 분석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2024년에는 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떴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여기는 되게 이제 어둡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이 조금 올라오고 바이오나 기계 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을 보면 AI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AX라고 합니다. AX라고 줄여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있고 AX라는 말을 쓰는데 AX라는 말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AI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인터넷을 끊어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AI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쉬지 않고 똑똑한 비서들이
쏟아진다고 해서 이거를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에이전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AI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25년 그동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하나금융연구소라는 데가 있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소의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이 하나금융연구소께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으로 변화됐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선 이런 쪽이 좀 많이 하고 나머지들은 좀 많이 둔화되는 이런 부분. 특히 제일 지금 어려운 게 건설입니다. 건설. 건설 쪽이 정말 지금 부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2025년에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별 취업 지원 전략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제조업, IT, 그리고 농협,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서비스업들은 실제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스마트 농업 기술 습득, 현장 경업, 강화 지음,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여요. 스마트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 그리고 병원, 그 다음에 이런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에도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그리고 멘토링과 코칭이 연결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AI 교육을 지금도 많이 진행하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팀핏이 어떤 거냐면 이제 컬처핏에서 팀핏으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좁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 컬처핏으로 우리가 면접을 해보고 컬처핏으로 채용을 해보니까 이 조직의 사실 마케팅을 하는 부서하고 기획을 하는 부서하고 이게 팀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뽑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핏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근이라는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이름을 당근 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우리는 당근 팀이다. 그 당근은 팀이고 팀 안에서 우리 팀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팀의 분위기나 그리고 업무 스타일, 관계성의 적합성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채용 상황에서 팀핏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Z 세대가 퇴사율도 높고요. 그리고 팀에 왔는데 팀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게 되게 지금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팀핏을 통해서 뽑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유형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조정이라는 게 있고 협력이라는 게 있고 협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조정은 좀 단순한 거고 협력은 난이도가 조정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리고 협력보다 협업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느냐, 협력을 하느냐,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워크가 달라지고 팀 시너지라고 합니다. 팀 시너지가 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팀 코칭을 할 때 요즘에 코칭에서도 팀 코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협업을 하려고 하면 협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조정을 해야 되고, 서로 룰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치할 수 있든지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협업을 하려고 하면 협업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조직도 생물, 팀도 생물이다. 이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난이도를 올려야지 한꺼번에 난이도를 올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팀핏으로 뽑을 때 이 팀핏 매트릭스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뽑는 게 좋으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성과도 보지만 그 사람이 팀핏이 잘 맞느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성과는 떨어지지만 이 사람이 팀키퍼다. 이제 골키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골, 골키퍼만 필요한 게 아니라 팀키퍼도 필요해. 팀을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팀을 아무도 생각 안 하고 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팀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팀이 잘 되려면 누군가가 이 팀 키퍼가 있어야 되고 팀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강한 팀 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높아가면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뭘 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니까 혼자 본인이 다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그 시간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코로나 때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세대들은 대부분 줌이나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회사에 들어오니까 회사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안타까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면으로 만나서 실제 많이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도 많지 않고 그냥 줌으로 만나서 줌으로 공부하고 하다 보니 이게 상당히 코로나 세대가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또 하나가 이 고독한 성과자라고 해서 혼자 일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누구랑 꼭 같이 일하면 트러블이 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핏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안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뽑을 때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팀핏이 잘 맞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조금 복잡한 거를 책에도 제가 만들어 놨지만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지만 요거를 갖다 놓고 요거를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그림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의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이쁘긴 하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나 뭐 AI를 너무 활용하다 보면 손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서비스는 제가 하나 저희 책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이거를 이제 네 개로만 나누지 않고 이 세 개, 세 개에서 3, 3은 9, 9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성과자적인 측면과 그리고 포텐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텐셜과 그 사람의 퍼포먼스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잠재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성과자, 불안정성 성과자, 그 잠재 보유 인재, 그 잠재력 보유 인재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초핵심 인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조직 안에서는 이 9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매트릭스를 이 2x2 매트릭스보다 이 세계에서 9가지로 만든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성과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그걸 잠재력, 포텐셜이나 아니면 팀핏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팀핏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팀핏과 꼭 같이 보셔야 될 게, 이 스킬 기반 채용이에요. 스킬 기반 채용이라는 게 중요한데, 학벌이나 역량보다는 이제 스킬이 채용의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우리가 잡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잡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잡은 직무라는 의미예요. 직무. 내가 맡은 직무가 있죠. 그 직무를 우리가 잡이라고 표현합니다. 롤이라는 것은 그 잡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걸 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롤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걸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그 역량을 더 쪼개면 스킬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스킬 위주로 좀 더 가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스킬 베이스드 하이링, 스킬 베이스드 교육, 뭐 스킬 기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무 중심에서 롤 중심으로 그다음에 역량 중심에서 스킬 중심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서 점점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역량 기반 채용에서 스킬 기반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행동에 대한 특성,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력, 이런 책임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거를 알아내기가 사실 정성적 역량이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짧은 시간에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좀 길게 보면 측정하기가 유리한데 짧은 시간에 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스킬 기반 채용으로 가고 이거는 정량적으로 채용하기가 좀 더 보기가 쉽고 기술적으로 실제 해보라고 하고 그 기술을 습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 구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킬 기반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증명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보니까 이 역량 기반 채용에서 스킬 기반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킬 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스킬 맵.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잠재 후보자가 있어요. 잠재 후보자. 그 잠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량이 실제 이 사람이 마케터로서의 스킬 맵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무엇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딱 맞는 사람을 뽑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또 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매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 맵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팀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테크놀로지 팀하고 이제 크로스 펑션 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로스 펑션 팀이라는 걸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자, 디자인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출판사로 얘기하면 기획자, 편집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면 요즘은 아동 책을 만드는 아동팀, 그리고 실용서를 만드는 실용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안에서 개발자가 있고, 그 안에서 디자이너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편집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걸 크로스 펑션 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서로 잘 코어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재편에서 팀을 아예 제품별로 팀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품별로 요즘은 팀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다. 크로스 펑션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크로스 펑션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꼭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크로스 펑션 인터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바로 본인이 이런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예측하고 그거를 인터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는 힘들어지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크로스 스킬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뀌는 게 세 번째, 면접 피드백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채용의 브랜딩의 종착점이고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면접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취준생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받으니까 나중에 뭐가 부족하다는 걸 좀 채워가면 다음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키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 면접 피드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접 피드백도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요. 1세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1.0 세대는 관찰 중심의 코멘트를 해서 관찰자의 느낌이나 메모를 공유하고 구두나 간단한 메모 수준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말씀하신 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코멘트를 들리는 것을 우리가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세대는 좀 역량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구조화된 피드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스타 기법을 통해서 구조화돼서 서면으로 하거나 말로 해주는 방식. 특히 엑셀이나 구글 폼을 수기로 입력해서 나중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세대는 뭐로 넘어가냐면 AI나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AI로 요약을 한다든지 AI로 실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평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 많이 바뀌고 있다.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면접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그 네이버의 크로바 노트 있잖아요. 크로바 노트에다가 그걸 올리면 그게 이제 텍스트로 또 변환이 돼요. 텍스트로 변환된 것을 또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한 걸 가지고 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영상도 보면서 텍스트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것도 요 제3세대 피드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게 관찰적으로 코멘트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조화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AI도 활용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AI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AI 리터러시가 모든 직무에서 누구나 필요해지고 있다. 심지어 AI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은 뽑지 마라 할 정도로 AI 리터러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OECD에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라는 걸 개발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AI 리터러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중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싱킹,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되게 중요시해요. 윤리가 이게 공정성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요거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AI 리터러시를 발전시키는데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개발됐습니다. 요게 이제 OECD에서 개발한 거고요. 특히 AI 리터러시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메타서부터 구글 그리고 MS 그다음에 유니에버 그다음에 이 어드벤처라고 해서 이 저기 컨설팅 회사죠. 이런 쪽도 상당히 이 AI 리터러시 테스트도 사전에 도입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AI 요즘에 직군 그 AI 여러분 CO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CO 중에도 뭐가 나왔냐면 CLO라는 게 나왔어요. CLO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의 그 고객들 오피스에서 최고 경청 책임자로서의 임명받았다. 그래서 AI 챗봇이 이 커피 체인점에 임원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그리고 이 AI 툴로서 직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기업 문화에 반응적이고 포용적이고 이 적응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요즘은 최고 경청 책임자로 이렇게 임명될 정도로 지금 AI가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사례를 하나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번 때 이제 5번째 나갑니다. 컬처 애드예요. 컬처 애드. 비슷한 사람보다 조직의 새로운 가치를 더한 인재를 뽑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컬처 핏과 컬처 애드는 뭐가 다르냐? 컬처 애드라는 것은 조직의 새로운 가치나 관점, 다양성을 더하는, 플러스하는 인재를 선호해지기 시작했다.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다양성이 결국에 뭘 만드느냐? 팀 다이나믹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사람들만 뽑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컬처 애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컬처 애드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상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양에는 상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조직의 이 팀 시너지가 잘 안 나는데 상보적인 사람이 있을수록 한 사람이 앞에 치고 나가면 뒷사람이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컬처 애드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한 회사일수록 DEI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요거랑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라는 측면, 우리가 이 팀 다이나믹을 만드는 데는 컬처의 애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A가 지원자예요. B 지원자고요. C 지원자예요. A, B, C 지원자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두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A, B, C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점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동그라미가 된 게 점수가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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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유재현님,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 역시. BC, 신세용님, 박윤정님, A씨, A씨가 두 분이네요. 자, A씨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A씨. 와. 자, 아까 컬처 애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이 스코페이지라는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A하고 B를 뽑아 놓으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일했을 때 상호적 효과가 나오거나 팀의 시너지가 잘 안 일어난대요. 근데 A하고 C하고 뽑거나 B하고 C하고 뽑았을 경우에 근데 이제 B를 뽑지 않고 A를 뽑은 이유는 A가 B보다 QO가 하나 더 점수가 높았죠. 그래서 A를 뽑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어떻게 보면 BC라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AC, BC 이렇게. 근데 이제 A, B를 뽑게 되면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때 만일에 C 이게 Q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두 사람은 못 해결했는데 C도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C가 훨씬 더 이제 상보적인 역할을 해주고 컬처 애드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준 이유는 그만큼 요게 우리가 실제 해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컬처 애드라는 관점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컬처 애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걸 물어봐야 되죠. 우리 팀에 합류한다면 어떤 역량과 어떤 걸 더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 갖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해왔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컬처 애드 인터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례들을 보면요. 실제 컬처 애드적인 관점에서 카카오나 배민이나 토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스는 앞으로 놓치고 있는 시각과 기회, 당신의 경력에서 우리가에게 낯선 건 무엇이고 그것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SK텔레콤도 이런 식의 이제 컬처 애드적인 관점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내에도 이 컬처 애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저거랑 비슷한 거죠. 아까 우리가 뭘 제가 이야기 됐죠. 그 실제 이 물고기에다가 메기를 넣었던 메기 효과, 요거를 이제 챗GPT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얘가 이걸 그려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오고 그 위에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러 번 질문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풀스택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서는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한 우물보다 여러 강을 건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풀스택 인재가 강하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 풀스택이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연코치님 이거 어떻게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풀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자기가 한쪽 분야만 이게 하는 분만 팔까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풀스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자기 분야가 있는데 자기 분야에만 빠지지 말고 인접 분야를 좀 이렇게 많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원래는 I자형 인재라고 해가지고 I자형이 있었다가 T자형 많이 들어보셨죠? T자형. 이게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고 이제
알파라고 해서 알파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V형도 있었고, 풀스택이라고 해서 풀스택이 있는데, 풀스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있어서, 프론트엔드는 뭐냐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프론트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쪽에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백엔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데이브옵스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 뭐 이거는 이제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풀스택 인재라는 것은 자기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 분야를 알아야지 통합적인, 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서 이 풀스택 인재가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걸 일으켜낸 사람이 나델라죠,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라고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커리어를 보면 처음에 엔지니어여서 그다음 PM 그리고 사업 총괄로 갔다가 CEO가 되면서 그때 이제 본인이 만일에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PM 출신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일으키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풀스택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링크드인 CEO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도 비슷한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네이버의 최진석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당근의 김홍현, 그 다음에 토스의 이승건, 그리고 직방의 안성우라는 분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융합적인 풀스택 인재로서의 부분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건 씨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치과 의사적인 것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게 8번이나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경험들이 나중에 토스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풀스택적인 인재라고 우리가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실패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수록 성공 경험이나 성장 경험이 늘어나겠죠. 이게 풀스택 인재로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7번째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끝나가는데요. 이 커리어 오너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은 바뀌어도 커리어의 주도권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커리어의 오너십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커리어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설계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커리어 관리와 커리어 오너십이 어떻게 다르냐? 커리어 관리라는 것은 HR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커리어 오너십은 개인 주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톱다운 방식에서 HR은 또 윗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많이 했던 게 CDP적인 걸 많이 했어요. 근데 CDP적인 게 뭐로 바뀌었냐면 지금은 IDP라고 바뀌어요. CDP라는 건 뭐냐면 커리어 디벨로프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직이 주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IDP라고 해서 개인이 주도하고 조직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요. 중심은 누구냐? 당신이 커리어 오너십을 갖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결국에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지금은 커리어 오너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킬 기반에서 스킬 우선 채용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스킬 우선 채용이라는 것은 스킬 퍼스트 스킬의 전통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옛날에 이제 어떤 스펙이나 이런 쪽이 아닌 그 사람의 스킬,
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로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즘은 바뀌고 있어서 이게 커리어 오너십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여덟 번째는요, 인재 밀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갈수록 양의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질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저도 요번 책이 일곱 번째 책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도 잘 썼고, 다른 분들도 요번에 읽은 분들이 요 책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밀도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도를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어디냐면, 제일 유명한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는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할 수밖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구를 그만두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제 그만두게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 때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가게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넷플릭스의 조직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을 오히려 구조조정하면서 회사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재 밀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크로스 스킬의 확산입니다. 이거는 다른 직무의 역량을 학습하고 이를 실무에 통합하는 다기능화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크로스 스킬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한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해외 사례인데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개발자를 항상 뽑습니다. 뽑으면 처음에 면접관이 개발자가 직접 가요. 그래서 개발적인 용어를 알고 있고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합격이 된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디자이너가 들어가요. 디자이너. 같이 일할 사람인데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지, 그리고 그동안의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오히려 프로그램은 잘하는데 디자이너들을 무시하고 디자이너하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떨어뜨려요. 이게 크로스 펑션 인터뷰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에 프로그래머인데 디자인에 대한 이 크로스 스킬을 잘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자동차에서도 이런 크로스 스킬 운영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셔야 돼요. 업스킬, 리스킬, 크로스 스킬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업스킬이라는 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바뀌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이걸 채용 분야에 뭐 20년을 했는데 그냥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업스킬이 안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로운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리스킬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계속 리스킬 하시면서 다른 분야에 있는 크로스 스킬까지 해서 인접 분야와 다른 직무의 기술을 학습하실수록 다기능 역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기능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서 중에도 팀이 또 해체되고 새로운 팀이 나올 때도 그때 내가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만 갖고 있었던 분들은 나중에 그 스킬밖에 없으니까 선택을 못 받으면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LCD하고 PDP라는 게 있었는데 PDP가 사실은 PDP 하던 분들은 결국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LCD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LCD 쪽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살아남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두 개를 같이 했던 사람은 또 살아남았어요. 근데 한쪽만 알고 한쪽 몰랐던 사람들은 결국에 한쪽으로 재편될 때 결국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다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스킬, 리스킬, 크로스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 업스킬이라는 것은 직원의 기존 기술 세트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에 중심을 두는 것을 업스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스킬이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현재 역할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내가 리스킬 함으로써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배움을 여러 가지로 할수록 크게 성장해요, 사실은. 이 크로스 스킬이라는 것은 현재 역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연관된 거를 나중에 배워놓으면요. 이게 정말 이 계획된 우연이 돌아가면서 이 크로스 스킬을 배워놨던 게 나중에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계속 배워놨던 게 나중에 엄청 도움이 받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 스킬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열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니어 크래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시니어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시니어들 지금서부터 이제 크래프팅을 하셔야 돼요. 퇴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나가서 소일거리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야 되고 나는 신입사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이제 이 재취업 쪽이나 세컨드 커리어를 강의하다 보면 이 마인드를 되게 어설프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온다고 이게 전환점에서는요. 진짜 신입사원처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셔야지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잡 크래프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크래프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업 크래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 업무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재설계함으로써 자기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과업 크래프팅이라고 해요. 이 과업 크래프팅도 여러분들 했던 일 중에서도 내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정을 잘 할수록 과감하게 축소하고 과감하게 또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기가 조정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직무 몰입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수록 결국에 이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향상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과업 크래프팅부터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인지 크래프팅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 이거 진짜, 나 맨날 그냥 보고서 쓰고 글 쓰는 거, 나 진짜 20년 하니까 너무 지겨워.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걸 안 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가치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지금 이제 이 실제 이 시니어쯤 되면 점점점 권태기가 와요. 그럴수록 내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일 수가 많이 이제 점점점 이 시니어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해봤자 뭐 별로 효과도 없었는데 뭘. 그리고 점점점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인지 크래프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가 관계 크래프팅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치어내다 보면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점점점 뭘 하냐면요. 이 대인 관계의 범위와 질을 재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날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점점점 느슨한 연대에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관계 크래프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크래프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시니어 크래프트는 첫 번째가 조정형 크래프팅을 해야 돼요. 조정형 크래프트는 뭐냐면 옛날처럼 내가 30대, 40대에 그냥 막 밤새고 막 했던 것처럼 하면요. 허리 나가죠. 제가 허리가 나가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허리 나가죠. 신체적으로 부담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조절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한 1만 킬로는 1만 킬로가 아니라 1만 보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계속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저희 지금 연구소인데 연구소에서 집까지 한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러면 두 정거장 왔다 갔다 해요. 일부러. 그리고 차도 놔두고 일부러.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걷는 걸 잘 안 하니까 일부러 걸으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산책도 하고 그리고 걸으면서 이 부담을 조금씩 거기다가 운동을 조금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조정형 크래프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점점점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0대, 70대에는 근육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대에서부터 근육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근육을 만드시는 게 이 조정형 크래프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활용형 크래프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재 보유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부족한 자원을 메우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나는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내가 점점점 이렇게 가르치고 뭘 하다 보면 내 능력은 되게 좁았는데 점점점 뭘 가르치기 위해서 책도 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성장해요. 이게 활용력 크래프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썩히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해주면 그게 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활용 오디오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오디오 마이크가. 잠시만 여러분 스트레칭 좀 살짝 몸 좀 푸십시오.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개발형 크래프팅은 새로운 기술과 역량 향상을 위해 여전히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나이를 먹을수록 시니어들이 새로운 거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효능감이 향상시키고 경력 후반기에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을 강화할수록 자기가 요즘에 김영석 교수님은 100살도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적응력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니어 크래프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크래프트 절차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진단, 의미 재해석, 옵션 설정, 그리고 경력 설계, 실행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력 회고도 해보시고 가치 카드 같은 거를 가치들을 써보시고 이럴수록 자서전 같은 거 써보셔도 좋아요. 자서전. 자기 삶에 대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이 시니어 크래프팅에서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로드맵 같은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가치관을 좀 더 정립할 때 좋은 게 MVC라는 걸 기억하세요? MVC. 모든 회사는 MVC가 있으면 좋습니다. 개인도 MVC가 되게 중요해요. M이라는 것은 미션,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애플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세계에 변화시키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일상생활에 개선시키고 연결될 세상을 만드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핵심 가치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윤코치 연구소 MVC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션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일과 삶의 방향을 설계하여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해 갈수록 MVC가 점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 시니어 크래프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자기 거를 한번 MVC를 만들어 보세요. 미션, 비전, 그리고 코어 밸류라고 해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카카오에서는 실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걸 또 만들어요. 이게 일하는 방식도 아까 MVC를 발전시켜서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고요. 배민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우아한 형제들, 그래서 이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건 또 조금씩 고쳐 나가요. 그리고 너 나랑 일해볼래?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그 신입사원들이 1년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원 여정이라고 해서 회사를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라고 안 보고 정거장이라고 요즘에 많이 본대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팀핏을 맞추고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윤 박사님이 보통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항상 매년 이제 서너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보너스로 이렇게 10가지 키워드를 다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는 아무래도 여러분 책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오디오를 켜고 저처럼 오디오 닫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디오 켜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윤코치님이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휠 화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5바퀴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2가지 키워드씩 하셨는데, 이 5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그 5가지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요 AI 리터러시하고 면접 피드백은 기술적인 성향의 부분이 그래서 매년 기술적인 게 변하면 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요 시니어 크래프팅하고 크로스 스킬은 요 시니어들의 그 변화들 요거를 이제 하나 축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 팀핏하고 스킬, 그리고 요거는 전반적인 채용의 흐름, 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는 인재 밀도나 그리고 풀 스택, 융합 인재, 여기는 인재상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재 성장이나 인재상 이쪽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커리어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이 커리어 멀티 커리어리즘이나 커리어 오너심, 그리고 조직 문화, 그 겸직 허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커리어와 관련된 거거든요. 커리어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그 다음에 시니어, 커리어, 그 다음에 이런 채용, 그 다음에 인재상, 이런 식의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10가지 키워드를 뽑고 그것들을 매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김민영 강사님, 실제 구직자에게 면접 훈련을 시킬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훈련시키면 좋을까요? 트렌드 네, 키워드와 관련해서.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거를 그러지 않아도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 요 부분일 거예요. 요거부터 설명드리면서, 구직자하고 이야기할 때, 우선은 면접이나 그리고 채용에서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다르냐, 그러면 비교를 좀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요걸 비교할 때 컬처 핏과 팀 핏을 좀 비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서 컬처 핏과 팀 핏이 좀 다르다. 이 컬처 핏이라는 것은 회사의 전체 가치관이나 미션이나 행동 규범의 적합성. 그래서 삼성이면 삼성, 그리고 현대면 현대, SK면 SK, 뭐 이런 LG면 LG가 이제 하나의 컬처 핏이라고 볼 수 있죠, 회사에. 근데 팀 핏은 뭐냐면 그 회사 중에 본인이 지원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그 팀의 분위기나 업무 스타일이나 관계 적합성, 그리고 실제 본인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팀워크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팀워크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팀워크를 해왔다는 게 아니라 몇 명의 팀이 있었고, 6명이면 6명 중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팀 안에서 아까 롤이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팀에서 어떤 롤을 맡았고 그 롤을 통해서 성과가 났다라는 것까지 상호작용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호작용, 협업 상황 질문.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실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팀원들끼리 많이 싸워요. 그리고 팀원들끼리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그거를 잘 해결했던 사람이 결국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해결을 잘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팀 핏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더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질문 없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여러분 켜주시고, 이번에 채용 트렌드가 중국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보냈었는데, 예전에 이제 알고 있던 중국 영사관에서 윤코치님에게 강의 의뢰가 와서요, 또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윤코치님이 중국까지 진출하신 거 와! 축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또 활동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고의 패러다임도 전환을 해야 되고, 정말 윤코치님처럼 부지런하게 한 분야도 파시고, 옆에도 파시면서 학습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좋은 관계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코치님에게 따뜻한 한마디와 박수를 주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윤코치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